금융시장의 다양한 변수들을 함께 점검해보고 증시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함께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인사이트 이충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젯밤에 미국의 경제 지표죠. ISM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관세 본격 시행 이후 기업 동향과 관련된 지표일 텐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의외로 괜찮았었죠. 특히 이제 뉴 오더스라고 해서 신규 주문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업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네, 신규 주문 같은 거 생각보다 높게 나왔고 일단 종합 지표 자체도 전달 대비해서 높게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구재 주문이라든가 기업의 활동들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구조 자체가 이제 제조업의 비중이 워낙 작다 보니까 큰 반향은 없겠지만 이 어떤 그래스루트 풀뿌리 어떤 경제 활동 자체는 여전히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걸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였던 것 같아요. 네, 미국 경제 활동은 아직 견조하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PC 물가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안도감이 형성된 상황입니다. 다만 관세라는 변수를 무시하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은데 그럼요. 소비자에게 관세가 전가되지 않은 상황일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조금씩 전가되기 시작하는 걸로 판단이 돼요. 특히 지난달에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보고서를 펴낸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 현재까지는 관세가 100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국내 기업들이 61% 정도의 관세를 분담을 하고 있었고 소비자가 61% 분담하고 있었고 미국의 수입업체가 18% 정도 분담하고 있었고 나머지가 수출업체였는데 10월로 갈수록 이 분담 비율이 국내 기업이 18%였던 걸 한 7% 정도까지 낮추면서 그 낮춘 부분을 소비자한테 전가를 할 거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실제 이제 로데이터 같은 걸 놓고 판단을 했겠죠. 그런 거 보면 지난 8월까지는 생각보다 물가가 안 뜨는 걸로 나오잖아요. 저도 여기저기 방송에서 분명히 한 8, 9월 달부터는 이제 물가가 시현이 될 거다, 반영이 될 거다라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물론 이따가 시간이 되면 그렇게 관세에 따른 물가 영향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진 않을 거라는 징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5월 달 5월 12일이었던가요? 미중 1차 관세 유예 합의 이후에 그 전에 선구매해놨고 이런 것들이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일단 호재를 통해서 미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입을 재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5월, 6월 달, 6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를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미국의 수입업자, 생산업자, 소비자 이렇게 미국 내 공급망으로 전가되는 이 기간을 보통 짧게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6, 7, 8월 걸 발표하는 9월 요번에 물가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토대로 FMC에 돌입을 할 테니까. 그렇다면 지금 파월 연준의장이 좀 우려했던 여름 물가 같은 경우에는 9월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때가 피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연계된 얘기이긴 하지만 FMC의 금리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 25bp 하긴 할 것 같은데 굳이 우리가 퍼센티지로 따진다고 하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도 기존에 한 1, 20%, 2, 30%였다면 그게 한 3, 40% 정도로 높아지는 이런 상황 연출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돌아왔는데 지난 2, 4분기 500개 기업 실적 발표할 때도 근한 350개 기업이 관세에 따라서 지금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소비자 쪽,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에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발표를 한 거 보면 앞으로 이제 물가가 어떤 식으로든 관세를 반영할 것 같아요. 참 이게 관세라는 변수가 여러 가지로 좀 경제적인 계산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간밤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었죠. 대법원의 현재 시각 기준으로 내일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좀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2심에서도 트럼프 관세는 불법이다 이런 판결과 관련해서 빨리 판결을 내려달라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uncertainty라고 하죠. 정책적인 언서튼티든 시장의 또 언서튼티든 이것들이 빨리 없어지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뭔가 대안을 또 빨리 찾고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해서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뜯어봐야 됩니다. 조문을 판결문을 뜯어봐야 되는데 이게 아예 위법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부과하는 게 위법이라는 얘기예요. 의회의 권한이 있는 거를 남용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완곡하게 해석을 하다 보면 이 관세가 아예 없어지는 이런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설사 월스트 케이스 이게 진짜 위법이야라고 해도 뭐 스무톨리 관세법 338조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역법 뭐 122조라든가 뭐 슈퍼 301조 기억나시죠? 우리 한 십몇 년 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고생했죠. 슈퍼 301조 USTR 막 대동해서 이런 그 대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관세라고 하는 게 전혀 없었던 문제, 또 관세가 위법이 돼서 그동안에 관세를 지불했던 기업들이 막 소송하고 이런 식의 어떤 정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아수라장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상황을 보면 장기물 위주의 국채금리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밤에도 조금 채권 시장이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국채금리 흐름에도 어느 정도 관세가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근데 요번에 최근에 지금 뜨고 있는 문제는 관세라기보다는 이제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을 일부 반영을 했을 테고,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독일, 일본, 뭐 프랑스 이런 데가 재정 적자, 특히 독일 그 올 초에 미국하고 협상에 따라서 이 국방비 대거 지출하겠다. 그럼 이제 재정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영국 같으면 공공부채가 GDP의 거의 95%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미국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정 적자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계속 튀고 있었던, 사실 우리가 글로벌 그 장기 금리를 안 보고 미국 금리만 우리가 지금 다뤘어서 그렇지 2020년을 가장 저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주요국의 장기 금리가 계속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한 5bp 떴죠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 전문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그 글로벌 다른 나라보다 이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자산이기 때문일까요? 그렇기도 하고 미국의 정책적인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 놓고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 간단히 드렸는데 SLR 규제 완화라고 해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BIS에서 전체 은행들 이렇게 그 건전성 관리 감독하는 비율인데 총 엑스포저 대비 한 4%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라는 거를 미국에 자체적으로 5에서 한 7%를 조금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FRB에서 지난 7월 달에 그 규제 5%를 3.5에서 4.5로 낮춰주기로. 자, 어떤 결과가 있느냐. 미국 은행들에서만 뭐 외국인 투자 같은 거 다 빼고요. 미국 은행들에서만 5%였던 걸 3.6% 중간값으로만 낮춰주면 그 미국 국채를 새로 살 수 있는 신규 매수 여력이 자그마치 5.6조에서 10조 달러가 생겨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이 1.1 트릴리언 달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뭐 4.2에서 4.3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그 상반기 1월 13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4.8까지 뛰고 그랬거든요. 이런 문제는 적어도 없을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죠. 장기물과 관련된 우려는 미국에 한해서는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물가는 좀 양호한 상황인데 이제 시장의 시선은 고용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4일과 5일 중요한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ADP 고용 보고서 그리고 비농업 부분 고용 보고서가 바로 그 지표들일 텐데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그걸 토대로 정작 중요한 보고서가 고용 보고서잖아요. 고용 보고서 내에 실업률만큼 더 중요한 게 non-farm payroll이라고 해서 비농업 신규 일자리인데, 사실 지난달 발표된 거 보니까 지난 5월, 6월 거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자그마치 25만 8천 개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글쎄 뭐 그거는 뚜껑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만 월가에서의 적어도 지금 예상하는 아이비들이 예상하는 수준은 그래도 한 7만 건에서 10만 건 정도 나오지 않겠냐. 뭐 그 정도면 시장이 크래시가 오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공산이 크다라고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는 게 대표적인 네 가지가 있죠.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아까 언급해 주셨던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 보고서, 그리고 고용 보고서, 그리고 매주 그 업데이트가 되는 주간 실업성 청구 건수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번째 주간 실업성 청구 건수를 가장 신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주간 실업성 청구 건수의 숫자는 페이롤에 등재된 전산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1, 2주 있다가 수정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지금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적어도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된 주간 실업성 청구 건수는 오히려 더 하락을 해서 22만 건 초반 정도로 하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초에 조금 떴다가 다시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 실업성 청구 건수가 많이 튀어야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또는 실업률이 뜬다는 거잖아요. 근데 안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7만에서 한 10만 건 정도가 충분히 나오고 뭐 희망컨대 그거보다도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한 달 만에 찾아뵙는 게 그때 제가 그 고용보고서 말씀드리면서 이 계절성이 분명히 있을 거다. 여름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한 빠르면 6월 또는 늦으면 7월부터 한 두세 달 동안 공장들이 그동안에 그 계속 가동됐던 공장에 녹도 슬고 이런 걸 개보수를 해요. 그때 노동자들을 일단 집에서 쉬었다 오세요. 실업률로 잡히고 미국의 교사분들은 여름방학이 딱 시작되면 실업률로 전환이 됐다가 계약을 하면 다시 또 계약을 합니다. 그런 계절성 때문에 지난달 발표된 게 좀 안 좋지 않았던가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원복을 하고 8월이 지나고 나면 9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뭐 일자리 수가 다시 조금 더 회복하는 그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자리 수가 회복이 된다면 금리 관점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금리 어렵죠. 인하 전망에 있어서 조금은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 우려스러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갈수록 뭐 결론적으로 25bp 인하는 하겠지만 아까도 언급드린 대로 굳이 확률로 우리가 따지자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결국 동결할 확률이 20, 30이었다면 한 3, 40% 정도로 올라가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내내 지금 다루고 있었던 물가 문제, 관세에 따른 물가부도 이제 어떻게든 9월부터는 어떤 식으로든 발현이 될 것 같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좀 어려운 것이죠, 지금. 사실 시장이 궁금해하고 있는 건 B컷 가능성 그리고 또 9월 이후에 연달아서 금리 인하를 할지일 텐데 지금 연준을 둘러싸고는 여러 불확실성도 있어요. 연준 인사와 관련된 무슨 사기 논란도 있고 연준은 올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몇 번이나 할까요? 귀신도 모르는 게 시장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베이스 케이스 한 2차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한 차례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그런 그 뭐 프로드 그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스티븐 미란 최측근이죠. 일단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스캇 베센트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경제 관료 가장 수장이죠. 대통령 다음으로 재무부 장관이니까. 근데 시장을 굉장히 그 젠틀하면서도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스캇 베센트가 최근에 이례적으로 굉장히 매섭게 지금 FMC 위원들 또는 패드를 굉장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야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런 것들을 보면 점차 정치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물가가 얼마나 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따 기회가 되면 아까 제가 물가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다는 곳곳의 어떤 징후나 분석 자료가 저도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어떻게든 25bp 인하는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한 차례 할 거냐 추가로 두 차례를 더 할 거냐 그건 그때 데이터 보고 판단해야죠. 어쨌든 금리 인하 시기는 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다면 빅테크에는 조금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까요?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주도 장세였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날개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중소형에는 날개를 달겠죠. 그리고 중소형뿐만이 아니라 금리가 인하한다고 하는 것은 리세션 컷이 아닌 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리세션 컷이라는 거는 그 경기 침체 기간에 그거를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인하하는 걸 리세션 컷인데 지금 어떤 국면에서도 리세션, 경기 침체라는 징후는 없습니다. 지금 아직. 그렇기 때문에 인슈런스 컷일 텐데 기본적으로 인슈런스 컷은 빅테크든 중소형이든 뭐 날개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호재로 봐야죠. 지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봤었잖아요. 잭슨 홀타운 미팅 때 그거 제가 판단했을 때 잭슨 홀타운 스테이트먼은 그렇게 비둘기파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노동시장 방점 찍으면서 균형이니까 내려도 그러니까 조정해도 되는 정도 상황이야. 요거 하나의 시장이 날아갔었잖아요. 그런 효과가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최근 시장을 흔들었던 이슈를 좀 체크를 해보면 알리바바의 탈 엔비디아 선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추론용 칩이라는 그런 단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빅테크 주가에 좀 하방 압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방이라고 이제 앵커님께서 표현하신 하방이라는 게 어느 정도 기간과 어느 정도 강도로 감안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조금만 되돌이켜 보죠. 연초에 딥식 나왔었잖아요. 그때 뭐 얼마나 갔습니까? 시장이 놀랬죠. 놀래긴 했지만 그게 얼마나 길게 갔습니까? 짧게 갔습니다. 지금 딥식 언급하나요? 안 하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욕을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중국의 어떤 중국 기업들 또는 중국에서 만들어내는 기술력이라든가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화웨이에서 그 핸드폰 백도 심어가지고 정보 빼가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자체 AI 칩을 개발했다고 하니까 엔비디아 주가 조금씩 영향은 받죠. 근데 저는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길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나온 소식인데요. 미국 연방법원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한 판결과 관련해서 지금 구글이 크롬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는데, 자, 다만 경쟁사들과 데이터는 공유를 해야 한다. 공유해라.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 판결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 구글에는 굉장히 날개를 달아주는 재료죠. 잘 아시겠지만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구글이 애플하고 합작을 하면서 애플한테 기본 그 뭐라 그러죠, 디폴트로 검색 엔진을 크롬으로 깔아주는 대신 그 광고를 같이 협업을 하는 대신 매년 200억 달러의 뭐 그걸 비용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비용을 지불했었어요. 이 2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규모냐면 그 애플의 1년 영업 이익률의 근 뭐 한 30~40%가 되는 정도의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게 만약에 반독점법에서 소송에서 패소를 했으면 이걸 다 다시 물어줘야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괜찮다고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뭐 굉장히 날개를 달아주는 판결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광고와 관련된 그런 그 어떤 고객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공유하라는 얘기인데, 뭐 고객이 데이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련된 데이터를 공유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업계라든가 뭐 다른 업계에 오히려 도움이 되면 됐지 악재라고 저는 보이진 않거든요. 네, 새벽에 나온 판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호재다. 말씀해 주셔서 죄송하지만 그러고 나서 장외에서 지금 한 7~8% 네, 상승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호재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S&P 500 지수 전망을 좀 보면 연말 전망치가 글로벌 IB들 사이에서 속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 역시 바이 아메리카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 연말까지 남은 기간, 이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정확하게 제가 포인트는 못 짚겠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우상향 전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산재한 악재, 뭐 관세 문제, 지금 FMC의 어떤 뭐 프로드 문제 뭐 굉장히 많죠. 시장이라는 건 항상 악재와 호재가 혼재돼 있어요. 근데 그게 총량 개념으로 볼 때 양적 성장을 거듭할 수 있는 걸로 영향을 미칠 거냐, 그럼 그걸 반영하는 주식시장은 우상향할 거냐 우하향할 거냐, 이런 판단을 저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미국 경제 아직 펀더멘털 견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스트롱하다고는 판단 안 해요. 적당히 관세 때문이니까 적당히 슬로우 다운 하면서도 탄탄한 경제 그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이슈들 때문에 조금 하락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바이 더 딥, 저가 매수에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연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반기에 이제 9월부터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9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굉장히 큰 호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까 간단히 언급드린 SLR 규제 완화에 대해서 미국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이 시기가 여름이 지나면서 시행을 하겠다고 스캇베센트가 지지난달 공언했고, OBBBA 우리가 지금 감세한 뭐 한참 뭐 상원에서 왔다 갔다 할 때 그 다루다가 지금 별로 잘 안 다루는데요. 이 오빠 법안이라고 하죠. 저는 메가 토큰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축 세 개 감세 규제 완화, 또 하나 우리가 자꾸 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그 테크 기업들이나 전기 전자 관련 기업들 설비 투자했을 때 보통 설비 투자라면 그 비용을 뭐 10에서 한 10몇 년 정도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찔끔찔끔 비용 처리를 해줘요. 화끈하죠. 이번에 한 방에 다 비용 처리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진 그만큼 확보된다는 것이고 비용 아낀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증거로 3주 전에 AT&T CEO가 2,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분명히 그 언급을 하셨어요. 대표적인 통신사 아니겠습니까? 언급을 뭐라고 했냐면 25년도부터 27년도까지 이 OBBBA에서 설비 투자 비용 처리해주는 덕분에 이 3년 동안 적게는 28억 달러에서 크게는 80억 달러만큼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그런 비슷한 내용들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조 달러면요 3년 동안 거의 10한 2, 3조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까 다뤘었지만 가장 큰 금리 인하 남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 지금도 나쁜 수준 아닌데다가 그런 굵직굵직한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양적 성장할 것이고, 그걸 반영하는 또 주식시장도 우상향. 죄송하지만 또 하나만 더 언급을 드리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년 11월 3일 날 미국 중간선거 하잖아요. 이게 말이 중간선거지 총선거 하는 겁니다. 상원 의원의 3분의 1,
하원 의원의 전부가 선거에 돌입하고요. 50개 주의 주무장관 3분의 2가 선거에 돌입을 해요. 트럼프가 바보가 아닌 다음에 군불 지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효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상향 전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의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미국 증시의 근본적인 우상향 기조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한 가지 변수를 좀 꼽아보자면 아마 작년이었을까요? 미국은 금리 인하,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 소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시장이 한번 요동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변수가 재현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이야 뭐 있겠죠 분명히. 근데 굉장히 저는 낮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후반에 CFTC에서 발표하는 항상 스페큘레이티브 넷 포지션이라고 해서 엔화 순 매수 포지션이 항상 업데이트가 돼요. 그때 작년 7, 8월 당시에는 마이너스 뭐 10몇만 건인가 가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단 말이죠. 지금 오히려 플러스 5만 건 이상 됩니다. 그럴 가능성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문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엔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엔화 강세 아닙니다. 그 지난번에 이시다 총리인가요? 그 잭슨홀에서 이시바 총리인가요? 뭐 여러 가지 발언했죠.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중소기업도 지금 급여 올리고 있고 이래서 물가 우려되고 금리 올릴지도 모르겠다. 그 다음에 야단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쏙 들어갔고 그때 당시에 살짝 엔화 비싸졌다가 다시 약세되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굉장히 낮다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변수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는 크게 우려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시점을 조금 좁혀서요. 9월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적으로 봤을 때 9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던 한 달인데 올해 9월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시 좀 정리를 하면요. 지난 45년 동안 실제 S&P 500의 매월 평균 그 상승률을 쭉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아마 자료가 지금 보이시네요. 저렇게 보고 계신데 실제로 2월과 8월이 좀 약해요. 플러스긴 한데 0.18, 0.12 이런 수준으로 40년 평균이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저 빨간 그 바 차트를 보시는 건 40년 평균의 9월 달의 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93입니다. 이게 40년 평균이니까 별로 크게 안 보이시잖아요. 40년 평균이기 때문에 어떤 해들은 9월 달에 20, 30%씩 한 달에 주가가 빠졌다는 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간단히 정리드리면 이 9월 달에 하필이면 미국 법인세 납부 기간이 걸리고요. 유대인들의 그 신년제라고 합니다. 로시아시아나라고 그래서 9월 말이 되면 우리 설날 되고 연초 연말 되면 기관 투자가들 북클로징하고 정리해 놓고 갔다 와서 투자 이런 게 겹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이슈 갖고는 저렇게 큰 하락이 없었어요, 실제. 저걸 제외하고 저런 거만 갖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뭐 확률이 10번이라면 한 4번 정도가 마이너스고 나머지 플러스였어요. 근데 문제는 왜 9월 달이 저렇게 마이너스가 크게 보이냐면 역사적으로 2000년 초반에 닷컴 버블 붕괴가 되면서 막 시장이 박살났을 때 그때 최저점이 9월이었고요. 911 사태 기억나세요? 네. 9.11 9월이었습니다. 평균을 깎아먹었네요. 그리고 GFC 그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식적으로 시작한 달이 9월 15일 리먼 브로더스가 공식적으로 파산 선언한 9월이었고 멀리 갈 것도 없고 2022년도에 인플레이션 파이트 하겠다고 금리 공격적으로 올리면서 S&P 500이 그 22년도 그 해의 최저점이 9월 말 10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요번 9월 달은 저런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요번 아까 우리가 이미 다뤘지만 이제 관세에 따른 물가 상승 문제 그리고 이 관세의 법적 문제 물론 그게 10월 14일까지 유예를 줬으니까 그 전에 또 뭐 해석하고 불안해하고 이거다 저거다 해석 변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변동성 요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매크로 인사이트 오늘은 이충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